안녕하세요. 모아봐 이현철입니다. 제가 서울 투자를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애매한 상황에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대안은 뭐냐? 그 대안은 사실 지방 투자죠. 지방 투자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방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부는 지방 투자를 하기 위한 여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얘기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투자 방법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해죠. 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항상 누가 뭔가 해주길 바라시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뭐 이거 사라 이런 거는 뭐 쉬워요, 사실은. 근데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팔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하려면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지방 상황을 이해하려면 떨어지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떨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떨어지기 위한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뭐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이고요. 우리가 사이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오고, 그런 결과도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이제 폭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초과 공급이 생기거든요. 공급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은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공급 규제가 많이 먹혀 있다 보니까 그 초과 공급 상태가 지금 좀 약하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방은 한 2015년, 16년까지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 폭등하는 장세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초과 공급이거든요. 실제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 지방에 관한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이제 그 주택 보급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주택 보급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방이 지금 한 105%, 좀 심한 데는 110%까지 주택 보급률이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5%, 110%란 얘기는 이미 한 5%에서 10% 정도가 초과 공급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적정 가구 수에 비해서 집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럼 왜 이 105%, 110% 됐을 때까지 이 공급이 됐을까? 이거는 반드시 폭등 상황이 되면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소화를 해버립니다. 대중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중심리는 초과 공급이 되더라도 모르죠. 각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초과 공급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고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초과 공급인지 아는데, 그 당시에는 절대 몰라요, 일반 개인들은.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막 되더라도 막 불나방처럼 그 물건들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더 또 공급을 막 하는 거고요. 건설사도 그 상황을 몰라요. 초과 공급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분양판에 있잖아요. 보면은 건설사고 뭐 시행사고 아무도 모릅니다. 분위기가 다 분양이 되니까 굳이 이걸 초과 공급이다 생각해서 분양이 잘 되는데 분양 안 할 이유가 없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초과 공급인지 부족인지 뭐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팔리거든요. 팔리니까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미 초과 공급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다. 폭등이 되면 반드시 초과 공급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반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초과 공급이 돼서 모든 사람이 이제 초과 공급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이게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되더라도 사실 이게 낮은 가격이면
사람들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신규 물량들을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옛날 거를 버리고 신규 물량 쪽으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 물건들은 하락하지만 신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초과 공급과 높은 가격입니다. 이제는 이 신규 물건을 사서 더 이상 올라갈 거냐 하는 의문이 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신규 물량들이 사실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는 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하다가 생각이 어떤 걸 계기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미분양이죠. 매수자들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급한 마음이었거든요. 왜냐면 물건들이 없으니까요. 뭐 기존의 아파트들도 매물로 나오질 않고 신규 물량은 뭐 청약에서 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안달이 나는 거죠. 지금 서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 게 없어요. 사고 싶은데 매물이 없습니다. 비싸게 나와도 이게 매물이 적으니까 이게 비싸다는 고민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건이 많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유가 생기죠. 굳이 빨리 가서 뭘 사야 되는. 그 전에는 집도 못 보고 샀거든요. 지금 집 볼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나 뭐 위치나 이런 거를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급한 사람이 생겨야 돼요. 물건 파는 사람 중에 이제 급한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냐? 미분양으로 입주를 맞이하면 먼저 오를까봐 계약했던 사람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급해지는 겁니다. 이분들은 양쪽에서 급해져요. 신규 물량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 집도 정리를 해야 되죠. 돈 많은 사람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1주택자가 옮기려고 샀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기존 집을 팔고 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세를 놓든지. 그럼 이제 양쪽 다 급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때부터는 던지게 되는 겁니다. 미분양 상태의 입주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급해집니다.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만 가지고 계약한 사람도 있어요. 잔금 치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은 프리미엄만을 노리고 전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잔금 치를 때 자기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굳이 많은 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만 가지고 계약금 치르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미분양이 돼버린 거예요.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죠. 그럼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항상 신규 물량은 입주할 때는 전세가는 뚝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뚝 떨어지니까 전세가 플러스 10% 그리고 나머지는 또 현금으로 이제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돈이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빨리 기존 집을 팔아서 해야 되고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하는데 대출 규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급해지는 겁니다. 그럼 물건들을 이때 막 마이너스로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지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기반,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초과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당사자들만 급한 게 아니고 이 신규 물량하고 관련이 없는 집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뭔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전환이 이런 걸 계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거.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 아파트로 미분양이 돼서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둘씩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급한 사람은 이제 막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규 물량에서 입주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 잔금을 치를 사람들은 이제 뭔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자란 돈이지만 그래도 보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도 맞춰야 되고
근데 전세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옆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 거부터 나가야 되니까 전세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런 걸로 인해서 전세가도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되면 건설사들이 안 팔린 물건들을 전세로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세가가 시세보다는 월등하게 낮죠. 옛날에 우리 2009년, 10년 뭐 이 정도쯤에 서울 수도권이 그랬어요. 애프터 리빙 들어보셨나요? 애프터 리빙 2년 전세처럼 살아보고 분양받자 이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보다 훨씬 싸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전세가를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뚝뚝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떨어지는지. 단순히 공급이 많다고 떨어지거나 경기가 나쁘다고 떨어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사람 심리가 그로 인해서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변해야 됩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변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요인으로는 한꺼번에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뭐 금리, 경기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안 팔리는 물건들이 보여져야 그리고 이 물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야 이걸 보고 아 이제 안 팔리네 이걸 느끼는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미분양이에요. 그렇죠? 미분양밖에 없어요. 안 팔리는 물건이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리고 많은 수 미분양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미분양 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안 팔리는 게 있어야 상황이 역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팔리는 물건들이 이제 적체되거든요. 쌓여가는 거죠. 여기저기서 쌓여가면 결국에는 입주할 때까지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방이 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떨어지는 데들은 미분양들이 다 있습니다. 미분양들이. 그리고 입주 미분양. 입주 미분양은 뭐냐면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분양으로 팔지 못한 물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계약된 것들은 피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피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이때 겁이 나서 막 이제 마이너스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피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 팔리니까 신규 공급들은 서서히 줄어들어요. 저절로. 신규 공급은 정부에서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안 팔리는데요. 건설사들이 미쳤습니까? 안 팔리는데 팔게. 그런데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건설사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땅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확보를 하고 PF라는 거 이제 대출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게 땅을 다 자기 돈 주고 사는 건설사들이 별로 없어요. 다 금융권에서 대출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금융비용이 계속 나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사들이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건설사들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사이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지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럼 이런 비용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든 그냥 파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분양을 어쩔 수 없이 하는 현장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지만 아예 멈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또 상승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또 필요한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공급이 줄어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받는 몇 년 지나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다시 돌아보면 2012년 13년도쯤 되면 그동안에 공급이 없어가지고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희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쌓여있던 미분양들이 있죠. 이게 점차 해소가 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에 투입이 돼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막 현수막도 걸고 블로그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영업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씩 팔아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 보면 그런 물건들이 이제 싹 해소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하진 않아요. 또 뭐냐? 사람의 심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바뀌어야. 그리고 눈앞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봐야지 올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부에서 어떤 걸 판단하고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